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8%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DS 부문 이익이 16에서 17조 원에 달하며 국내 기업 가운데 전례 없는 기록이자 삼성전자 자체로도 약 7년 만에 달성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지만 실업 증가 신호가 뚜렷하지 않아 해고도 채용도 제한적인 미묘한 균형 상태라는 해석입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처럼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의견에 따라 지수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산업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며 공장 설비 투자 확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등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혼조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고용은 부진했으나 서비스업 PMI는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도 방향성 탐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를 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출 부분은 91조 그리고 OP 같은 경우에는 18조 정도로 평균치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오늘 발표된 부분 보니까 매출이 93조, OP가 20조까지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가 오늘 시장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종가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하면은 방산과 통신 장비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는 또 미국의 주파수 경매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반도체 흐름들 함께 점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주문 그만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생산을 계속하겠다, 2월 중에 수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됐는데요. 반도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될지 나오는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렸다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랠리에 살짝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S&P 500 지수는 0.34% 하락을 해서 6,920.93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466포인트, 0.94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트 하락을 했고요. 두 지수 모두 이제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썼지만 어쨌든 마감 무렵 직후에 어쨌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도 기술주가 많이 모여 있는 0.1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3,584.27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두 업종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은행지 가운데서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 코노코 플립스가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국제 유가 급락과 이제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당국이 미국에 최대 5천만 배럴 원유를 넘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원유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건 아직 수급이 타이트하지 않다는 신호라면서 공급과의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전날 투자들이 남미 지역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남미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망이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안일함을 보인다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상황은 여전히 불씨가 많은 화약고 같다라고 이제 얘기했군요. 틴더박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을 주도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대통령은 방산업체들에게 산업 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전까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이제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형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추가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블랙스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사모폴리온 관련주들도 매도 압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같은 석유 업계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CNBC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원유 판매가 사실상 무기한 지속될 수 있고 제재가 어쨌든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소식에 전유업계 발레로 에너지는 3% 상승을 했고요.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어쨌든 뉴욕 증시는 장중 최고치에 불구하고도 유가 하락과 정책 발언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내일은 유가 흐름과 추가 정책 발언 그리고 업종 순환이 어떻게 될지 자목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가 좀 다소 혼조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고용 지표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일에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엔트로픽 3,500억 달러 밸류이고요. 엔트로픽이 기업 가치 3,500억 달러를 전제로 해서 1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뛴 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사내 이제 정통한 그 소식통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어쨌든 이번 투자에서 투자 전 기업 가치를 3,5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1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그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이제 코트 매니지먼트가 주도한 형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되면 최근 1년 사이에 메가딜 흐름을 잇는 세 번째 초대형 투자 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엔트로픽은 이제 지난해 9월에 130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1,830억 달러로 평가받은 바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2배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이번 라운드가 수준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면서 총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AI 스타트업 투자 열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조작 업체인 피치북에 따르면 2025년 AI 기업 투자 규모는 2,2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 이제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걸 또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IPO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올해 상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상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2021년 구글 출신의 오픈AI 경력을 가진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제 그의 동생과 함께 이걸 설립을 했었는데요.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특히 코딩 등 업무 생산성에 강점을 보이면서 기업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로는 이제 피델리티라든가 아이코닉 캐피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달과 별도로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 MS죠. 최대 150억 달러 투자하는 계획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엔트로픽은 MS 애저 기반의 엔비디아 AI 시스템을 활용한 컴퓨팅 용량을 300억 달러 규모로 어쨌든 구매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익성 전망도 이제 공개되면서 밝게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2028년에 처음 손익분기점에 넘어설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오픈AI보다 더 빠른 흑자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오픈AI 역시 이제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투자 전 기업 가치가 7,500억 달러 정도로 전제를 하고 있고 최대 1,0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하는 목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엔트로픽은 이제 초대형 투자 추진이 AI 밸류에이션에 어쨌든 경쟁에서 좀 더 AI 붐이 일고 있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낳게 하고 있고 자금 쏠림이 AI 쪽에 계속되는 올해 흐름도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장 시장까지 열릴지 투자림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열풍은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정도가 되면 처음으로 흑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엔비디아 H200 주문 중단이고요. 어제 이제 밤사이 나왔던 소식이죠.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H200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그만해달라라는 권고 내용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생산을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자세한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좀 이채로 뜨는 것은 젠수당 CEO가 이제 세스에서 이제 H200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 IT 매체인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일부 중국 기술에 엔비디아 H200의 칩 주문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어떤 조건에 허용할지를 검토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칩 사재기 선매입 움직임을 억제하라고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어쨌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AI용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미국 설계칩 의존도를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기술과 무역의 긴장의 전략적 격전지로 이제 부상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주미 중국 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강점에 기대해서 발전을 추진하면서 글로벌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은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명확하게 H200의 구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로이터와 이제 논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도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수당 CEO가 이번 주에 있었던 세스에서 중국 내 H200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가를 약간 반등시키는 효과를 봤었는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약간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베이징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문 자체에 대한 승인 신호로 본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신호가 어쨌든 완전한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문 자체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H200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라이선스는 처리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는 방향으로 가지만 속도의 조절이 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H200은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주력 모델인 블랙칩 이전의 세대 모델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 중국의 AI 인프라 조달 계획과 엔비디아의 수출 전망은 약간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쪽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어쨌든 매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이 엔비디아 H200 주문을 멈추게 한 배경에는 접근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 전에 사재기 차단과 국산칩 우선이라는 전략에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중 반도체 갈등이 기업의 조달 결정을 흔드는 흐름은 이런 부분은 당분간 좀 힘겨루가 되면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여전히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중국, 일본 히토류 금지이고요. 중국이 일본을 겨냥을 해서 군사용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를 내렸습니다. 어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개장 때부터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수출 금지가 히토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좀 미리 선반영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측 반응도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일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겸용 품목 수출을 막은 데 이어서 이제 히토류 수출까지 더 넓게 규제를 하겠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양국 갈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용 겸용 이제 듀얼 유즈의 품목에 대해서 어쨌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얘기했고,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고 특정 국가에만 겨냥한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일본이 이제 밝히고 있고요. 겸용 품목은 이제 민간과 군사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들어가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강한 게 드론입니다. 드론이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일부 핵심 광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겠다고 하더니 일본이 약간 당혹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의 어쨌든 뭐 사나이 다카이치 발언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대변인격인 대변인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표적이 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산업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이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부분은 주요 방산주가 2%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다고 합니다. 자,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있습니다. 히토류가 이제 수출에 이제 추가 제한으로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히토류 규제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일본 자동차 업계라든가 제조업 전반에 파급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이런 걸 예상해서 2010년부터 이제 중국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히토류에 대한 수출이 60%가 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크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모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중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몇 개월 내에 중단될 수도 있다,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고, 도요타나 닛산 같은 경우에도 즉각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우려를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히토류가 3개월만 금지돼도 GDP의 0.11%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간 만약에 금지된다고 하면 GDP가 0.43%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발언 이후에 중국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이후에 지난해 이제 11월 발언 이후에 중국은 이제 일본의 방문 자체를 어쨌든 조성하고 있고 금지하라고 하고 있다랍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중국인이 없어도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이제 로이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갈등을 더 키우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무부는 일본에게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발언을 취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측의 새로운 해상가스 개발 움직임을 포착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겸용 품목의 수출 금지에서 히토류를 번질 수 있는 이번 갈등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방산까지 공급망 전방을 흔들 수 있는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추가 조치가 나올지 아니면 휴전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휴전의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난 11월에 나왔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통해서 지금까지 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국 가격 전쟁 강제 종료이고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서 광범위한 규제안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핵심을 보면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이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사실상 그러니까 꺾기라고 하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꺾기 같은 건데 무조건 깎아서 해라 이런 부분에 너네가 희생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포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드 가이드라인은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수요일 알리바바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이
온라인 판매자에게 할인, 프로모션 참여를 강제하는 관행을 어쨌든 규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경쟁사이죠. 메이탄이라든가 JD.com에 대해서 과도한 할인 행사가 시장의 질서를 해친다고 이제 경고하면서 연장선상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국가시장감독총국과 국가인터넷 정보반 판공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도의 어쨌든 규정을 통해서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허위 과장에 대한 주장도 금지했습니다. 규제 소식이 이제 전해진 뒤에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홍콩 시장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장중 최대 4%대 이제 하락을 했고 카이쇼와 JD, 메이탄도 같은 종목도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 이후 지난해 이후에 이제 자국의 거대한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JD, 이제 메이탄이 배달 주도의 어쨌든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경쟁이 치킨 게임으로 양상으로 번졌다라는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그 과정에서 묻지마 환불이라든가 배타적 거래라든가 이런 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이제 지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에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규정은 플랫폼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형태를 겨냥해서 더 촘촘하게 손보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할인 경쟁은 업계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이탄은 지난해 이런 부분에 경쟁을 하면서 어쨌든 3년 만에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알리바바와 JD 등 3자 경쟁에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플랫폼의 할인 강요와 허위 홍보를 막고 그다음에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커머스에 어쨌든 새롭게 어쨌든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이 실제 강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수익성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규제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강화에 나선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2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미국의 중국 제재 본격화, 최고의 스토리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RF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이름만 들으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 RF 머티리얼즈는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부품과 패키지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비유를 들어보면 반도체를 감싸서 보호를 해주고 열을 견디게 하고 또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외피와 구조물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데이터 센터나 통신 장비, 또 우주나 방산 장비처럼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곳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증권은 RF 머티리얼즈를 좋게 본 이유를 크게 4가지 변화를 짚었습니다. 우선 요즘에는 AI 이야기가 정말 많죠. AI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서버는 늘어나게 되고요. 서버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광모듈입니다. 사실 이 광모듈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면 광섬유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내보낼 수가 있고요. 받는 쪽에서는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광모듈은 단순한 케이블이 아니라 신호를 바꿔주고 또 주고받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처럼 서버 간의 데이터 이동이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서는 이 광모듈이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모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광모듈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공급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10개가 필요하다면 7개에서 8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뜻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광모듈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더 줄일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주요 광모듈 업체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이 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거래가 막히게 되고요. 사실상 북미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AI 서버 시장의 52% 정도가 북미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광모듈 업체를 보면 매출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중국의 광모듈 업체들이 북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됐을 때는 지금 이미 부족한 광모듈이 더욱더 심하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증권은 바로 이 지점에서 RF 머티리얼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빠지면서 생기게 되는 공급 공백을 이걸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RF 머티리얼즈는 광모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광모듈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또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광모듈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F 머티리얼즈의 부품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구조고요. 지금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증권은 RF 머티리얼즈가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증권이 또 주목하고 있는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될 텐데요. 사실 주파수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 장비를 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통신사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부터 4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해서요. 앞으로는 총 800MHz 규모의 이런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새로 확보하게 된 통신사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지국을 새로 깔아야 하고 통신 장비도 더 많이 사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통신 장비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F 머티리얼즈의 모회사인 RFHIC가 지금 이미 북미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됐을 때 HIC의 통신 장비 판매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RF 머티리얼즈도 함께 RF 부문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은 RF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모듈 쪽에서는 공급 부족에다가 중국의 제재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RF 쪽에서는 미국 주파수 경매를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이 통신사들이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두 가지의 큰 호재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최근 나온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가 우주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리호 발사체에 이미 실렸고 실제 우주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우주 항공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RF 머티리얼즈의 기술 신뢰도와 또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증권의 시선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실적 숫자로도 확인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RF 머티리얼즈는 2.26% 상승하면서 24,8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중국 제재에 따른 공급 재편과 미국 주파수 경매까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큰 흐름이 겹치는 지점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지금이 이 회사를 다시 평가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대가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서 이 부분부터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쪽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수주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점유율과 관련해서 20%대를 회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율 부분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지금 달러를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괜찮은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정 실적 발표가 개장 전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자신감 있는 수치여서 그런지 더 이르게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먼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단순한 호실적을 넘어서요. 이번 메모리 사이클이 초호황 국면에 공식 진입했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최고치였던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을 무려 29분기 만에 넘어선 거고요. 시장 컨센서였던 18조 5천억 원대도 이제 1조 5천억 원 이상 웃도는 깜짝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했고요. 이런 가운데 HBM과 DDR5는 물론 범용 D램까지 동시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DS 영업이익을 16에서 17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온 셈인데 3분기 57% 비중에서 불과 한 분기 만에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가격 흐름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PC용 범용 D램인 DDR4 8GB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말 9.3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2024년 말 1.35달러와 비교한다면 1년 만에 거의 7배 폭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구조적 강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빅3 가운데 가장 큰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처럼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이 캐파 우위가 곧바로 실적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번 4분기 실적은 AI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조적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 실적을 넘어 AI 시대 메모리 패권을 다시 확인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컨센을 뛰어넘었습니다. 평균치가 18조 원이었는데 여기를 좀 뛰어넘는 모습이었고 스트릿 맥스로 봤을 땐 22조 원이었는데 여기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역사상 OP 기준으로 17조가 가장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스스로의 수치를 좀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장의 반응이 될 수 있겠고요. 이어서 CES까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슨왕 CEO가 HBM4와 관련해서 독점 소비자는 결국에 엔비디아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도권은요, 이제 우리 기업들의 HBM4 공급량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가 독점 소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전 세계에서 HBM4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을 사실상 엔비디아가 선점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수요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인데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6세대 제품인 HBM4의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젠슨왕 CEO는 어제 삼성과 SK와 함께 환상적으로 협업 중이다라고 덧붙이면서 이미 공급망 검증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 양산될 베라 루빈 플랫폼은 6개 이상의 칩이 하나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 투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향후 몇 년간 확실한 영업이익 상한선을 열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왕은 또한 메모리 공급사와 파운드리 제조사에게 지금이 최고의 시기다라고 단언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곧 K 반도체 이익 폭발로 직결되는 거대한 AI 이익 동맹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HBM4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죠.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CES의 프라이빗 전시관에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HBM4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뉴스 보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캠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HBM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프로젝트 1은
주도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프로젝트 2로 돌리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함께 좀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소캠2는요,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전력 한계를 해결할 차세대 메모리의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버나 노트북에 쓰이던 메모리 모듈은 크기가 크고 또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고성능 AI 기능을 작은 기기에 넣는 데는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소캠2는 스마트폰용 저전력 D램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제품 대비 크기를 60%나 줄이면서도 성능은 2배, 그리고 전력 효율은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요. 대리 제한하고 또 삼성이 표준화를 주도해 국제 표준까지 획득한 검증된 기술이란 점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CPU인 베라의 소캠2를 탑재하기로 한 것은 AI 연산이 이젠 클라우드를 넘어서 우리 손안의 PC나 자동차로 내려오는 온디바이스 AI 대중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HBM이 서버의 거대한 뇌라면 소캠2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지능형 기계들을 움직이는 핵심 혈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삼성의 HBM에서 다소 늦었던 시행착오를 이번 소캠2 선점과 또 엔비디아와의 초기 설계 협력을 통해서 완벽히 만회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폼팩터 시장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소캠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또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내용들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과 관련해서 승인을 내주긴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일단은 중국 자국 기업들한테 H200과 관련해서 주문 중단을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러면서 중국산 AI 칩 구매를 의무화할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수요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생산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엇갈린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중국발 H200 수요 폭발은요, K-메모리의 HBM3 재고 수익화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젠슨항 CEO는요, 중국 고객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으며 라이선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직접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는 물론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과 SK 역시 거대한 중국 시장의 매출 공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H200 칩이 양산되면서 중국의 거대 빅테크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검증된 우리 기업들의 5세대 HBM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이는 차세대 HBM4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구형 제품의 롱테일 수익을 극대화하고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젠슨항은 에이전텍 시스템, 즉 스스로 생각하는 AI의 등장으로 이 토큰 소비량이 급증해서 연산 수요는 5년 내 10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는 중국 시장의 개방과 맞물려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1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가장 든든한 상방 지지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과 SK가 엔비디아의 물량 공세 전략에 맞춰 생산 능력을 50% 이상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굳히는 독주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약하네요. 0.78%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선반영인 건지 내용들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장 이후에도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현대차 그룹 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한 강보합 정도 지키는 부분들 확인됩니다. 어제 그래도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종가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긴 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선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조선업계 수주량이 공개가 됐는데 오히려 8%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점유율을 20%대 회복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은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전략을 이기고 질적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대반전 드라마를 완성한 건데요. 어제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최종 결산에 따르면 우리 조선업계는 작년 한 해 1,160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줄곧 중국에 밀려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5년 만에 다시 20% 고지를 탈환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주량이 전년 대비 35%나 급감하며 성장세가 뚜렷하게 꺾인 모습인데요. 비결은 명확합니다. 우린 조선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이나 소형선은 중국에 과감하게 내주고 대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가스선 수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대형 선주들이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갖춘 한국 조선소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겐 거대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점유율 반등은 단순한 숫자의 회복을 넘어서요. 이제 전 세계 고난도 선박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수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나 LNG 운반선 쪽을 살펴봤을 때는 점유율이 84%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독점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독주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선 LNG 운반선은요, 선박 중에서도 가장 건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조선소들이 매번 납기 지연과 또 품질 문제로 애를 먹는 분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조선 3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248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반면에 중국은 고작 48척에 그쳤을 정도로 실력 차이가 확연합니다. 올해 전망은 더욱 고무적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9년 완공될 대규모 액화터미널 물량을 소화하려면 올해 최소 110척의 추가 발주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최소 70척 이상은 이미 우리 조선사들의 도크에 예약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척당 가격 역시 우리 돈 약 3,6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혈관을 독점 공급하는 구조의 갑의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선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떠다니는 에너지 플랜트로서 한국의 기술 자존심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중국이 추격하기에는 그 기술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LNG 선박 자체가 또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숫자가 잘 지키게 되면 실적 또한 좋아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해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조선업계는 사상 초유의 이익 레벨업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3, 4년 전에 수주한 고가의 물량들이 올해부터 본격 인도되는 헤비테일 수익 구조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조선업은 계약 시점보다 배를 다 만들어 넘겨주는 인도 시점에 잔금의 60에서 70%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과 2023년 슈퍼사이클 당시에 선별 수주했던 비싼 배들이 올해부터는 줄줄이 주인을 찾아가면서 엄청난 현금이 계좌에 찍히기 시작한 거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만 약 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까지 힘을 보태면 총 10조 1,24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합산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수조원 때 적자 늪을 완전히 벗어나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숫자입니다. 설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수익성이 압도적인 LNG선과 대형 가스선 수주 잔고가 이미 4에서 5년치가 쌓였기 때문에 실적 하방 경직성은 매우 단단합니다. 2026년은 K조선이 전 세계 바다의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차세대 암모니아 추진선과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숫자로 입증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원래 조선 쪽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좀 있었던 편인데 이걸 이겨내고 드디어 10조 원이라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엔 이미 도크가 27년까지 꽉 차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수주가 보통 이제 선별적으로 받은 수주라서 앞으로 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올 만한 수주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월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들어가게 됐겠죠. 그러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환율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다가 달러를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액이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우리 외화 곳간에서 한 달 사이에 26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외환당국이 1,480원대 환율 폭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11월은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쌓아두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 보유액이 느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입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건데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40억 달러가 줄어든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당국은 개입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 중인 국채와 회사채 등 이 우량 유가증권을 무려 82억 달러어치나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 덕분에 환율을 1,43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외화 실탄을 상당 부분 소모했다는 점은 시장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예정된 대미 투자금 송금과 에너지 수입 대금 결제 등 이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갈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고 시장의 경계심 또한 날카롭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1,400원이 뉴 노멀로 자리매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디까지 또 열어둬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1월 15일입니다. 지금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동결 쪽에 무게추가 옮겨져 있긴 합니다. 나오는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는 강세로 버텨냈지만 좀 전방위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좀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는 개선이 됐지만 고용시장은 또 한 번 위축이 되고 있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죠. 미국 방산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전까지는 배당금 지급과 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좀 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8%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4,6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이제 오후로 갈수록 살짝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감가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어제장 안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질주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아직 이제 개장이 전인데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약간 혼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어제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장중에 최고점으로 본다면 거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이제 4,600포인트를 넘어선 거죠. 하지만 4,600포인트 넘어서고 나서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50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2월 연말 거의 끝부분부터 1월 초까지 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국내 증시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종목들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고 그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뭐 자동차 섹터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유통 섹터, 그리고 조선주까지도 이 상승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상승폭 자체는 거래소 시장이 분명히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폭은 대부분 다 이제 일부 종목 쪽에 집중돼서 올라갔던 상승폭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장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종목들의 분포도가 상승 분포도가 좀 더 높은 게 바로 이제 중소형주 쪽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 이런 쏠림 현상은 계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과 그 하이닉스 쪽에 주가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 워낙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일부 이제 매도가 또 매도 압박을 살짝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빠질 때 이 공간을 이제 어느 종목들이 메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조정이 시작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은 그쪽에서 수급이 나오게 된다면 순환매 과정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면 어느 업종, 어느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까 이 부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삼성전자 속보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매출은 9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달성하면서 한국 기업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라는 점들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현재 시장 안에서는 사실 1.4% 떨어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맥쿼리 측에서는 이제 24만 전자까지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봤을 때 이번 세론을 좀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시장이 고점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동안 좀 질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됐고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도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었고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시각이었는데 이미 눈으로 일단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세론이 나오고 있는 이 동시효과 속에서의 분위기는 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과 그다음에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쪽에서나 이제 국내 쪽에서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시장에서의 고점이 나올 때, 이제 종목들의 고점이 나올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너무 크게 상향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올 때가 보통 고점의 신호로서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이 주가의 상승이 잠깐 나왔을 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쪽으로 이제 베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후에 만약에 주가가 좀 흔들려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 변동성으로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이제 주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1차 하락에서 끝나지 않고 2, 3차 정도까지 또 이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제 흔들릴 때가 기회다라는 건 이제 저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그 변동폭 자체가 이제 단기의 하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2, 3차까지 또 하락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판단하기가 좀 이제 약간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간단하게 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때 한 번에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고 이번에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이 조정 시에 좀 분할로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2%의 하락이 지금 당장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길게 보시면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들 이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로 버텨냈던 장이었지만 전방위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고요.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좀 혼재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좀 개선이 됐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8% 급증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양지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양 지수는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떨어지면서 4,53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 950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하락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전에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좀 등장을 하면서 1.4%가량 떨어지면서 14만 전자 반납한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0.5%가량 낙폭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맥쿼리 측에서는 삼성전자를 24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12만 원으로 TP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8%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0.7%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좀 더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 0.4% 오름세, ABL 바이오도 3%가 넘게 좀 강세를 시원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힘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한 1.7%가량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좀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좀 넘게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 사실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뭐 약하긴 하지만 0.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투자자들이 모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침에 장 출발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출발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하지만 출발과 동시에 또 반발 매수세도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0.1%까지 좀 이 마이너스를 좀 줄여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초반에 하락했던 그 폭 대비했을 때는 이미 하이닉스는 플러스 전환을 시켰습니다. 0.13% 플러스 전환과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권에서 이제 동시효과에서 계속 움직여 오다가 장 출발과 동시에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의 이 반응이 이제 실적 공개 이후에 결국 이제 이 매도 압박을 좀 받았다가 좀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이 발표됐지만 최고 실적이 달성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최고 실적이고 올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 자체가 없다면 사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루빈칩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가 더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거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T 업종 안에서는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주가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한 반등, 하나오션을 통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이쪽도 이제 섹터에서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개별적으로 또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현대위아가 오늘 20% 이상의 상승으로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상승장에서의 분위기가 지금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시각은 지금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의 매도를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역시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쪽에서의 그 만기일, 지금까지의 만기일날의 포지션은 하방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 쪽에 흔들리긴 했지만 시장에 큰 변화는 없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상승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틈새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 이 수급들이 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걸 좀 관심 있게 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투탑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9% 하락, SK하이닉스도 0.5%가량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고 또 어제는 단독 기사긴 하지만 지금 퀄컴 쪽에서도 차세대 AP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수주하는 쪽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밸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밑에 소부장단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메인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이 실적 대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전략 이제 공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쪽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DRAM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전통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인상 이제 가격도 역시 좀 안정적으로도 방향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나뉘어 있단 말이죠. 뭐 스마트폰 사업도 역시 있고 이 반도체 사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제 구분을 지어서 볼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이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고 경쟁사인 TSMC의 부피는 계속 커졌는데 삼성전자 쪽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좀 약세 현상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퀄컴 쪽에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반도체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좀 있었고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대치는 없었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 산하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도 분명히 뭐 좋고 삼성전자도 되게 좋은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어떤 종목을 이제 뭐 꼭 집어서 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 쪽은 워낙에 큰 재료들이 계속 있었고 하지만 삼성전자 쪽은 없었던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올해 추가적인 상승 여지라든지 또는 반도체 부품주라든지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삼성 이제 밸류체인 관련주들이죠.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단독 기사로 나왔던 퀄컴의 수주가 이뤄지게 됐을 때 그동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파운드리 쪽에서도 상승 탄력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펼쳐보는 전략들도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좀 날이었습니다.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장안에서 지금 현대차는 한 0.1%, 2%가량의 강보합권 움직임이고 현대위아가 또 20%
가까이 상승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정의선 회장과 젠슨항 CEO가 또 회동을 하게 되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협력이 이뤄지게 됐을 때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단을 좀 더 높게 봐도 괜찮을까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을 뿐이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내내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는데 대표주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이뤄지고 나서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현대차 측하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측하고의 이제 서로의 관계를 본다면 이 협력 관계가 있거든요. 이 로봇 쪽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CES를 통해서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CES 2026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건 이 알파마요라는 지금 자율주행 AI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도 역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자율주행 쪽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동을 했다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또 내년까지 국내 시장에도 역시 이 알파마요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의 협력, 시너지 이런 쪽도 역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라든지 또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승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보고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CES에서 정의선 회장과 젠슨항 CEO의 회동이 좀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알파마요가 현대차 내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좀 협력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보다 좀 높은 상단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안에서 조선주들이 또 강세를 띱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한 4.8% 오름세고 고요. 하나오션 또한 3.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HJ 중공업 쪽에서 먼저 MRO 기대감 속에서 10% 급등을 먼저 시연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쉬었던 조선주여서 지금의 수주 기대감들을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선주에 대한 질문들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만큼 조선주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 주가 조정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고점부터 해서 조정폭으로 본다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기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스가 이 미국 가구의 어떤 협력과 함께 지난해 한 그 큰 시대를 이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주 쪽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많은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상승에 대한 주도권을 과연 또 조선주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문을 좀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수주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수주하고 이제 돈이 들어온 데까지는 나눠서 들어오고 기간 자체가 길거든요. 그 수주가 발생했을 때 과연 수익성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규모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이제 수주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어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와도 또다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주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또 올라올 때 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조선 쪽에서는 수주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이 올해도 주도주로 활약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도 얘기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일단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이번 주는 그에 앞서서 지금 아스코 소화기암 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어떤 주목 포인트 잡아가 봐야 될까요?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반응이 오긴 해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타고 주가가 올라오긴 했었지만 올 초에 이제 뭐 셀트리온과 뭐 제약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역시 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여줘야지 뭐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아직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죠. 하지만 1월 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있고 그다음에 10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HLB라든지 ST큐브 이 기업들이 지금 심포지엄 안에서 뭔가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M&A에 대한 그 이벤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올해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이제 재료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그 접근 방식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미국에서 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참가하는 대표적인 HLB가 오늘 현재장 안에서는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5.7%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이오 쪽으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도가 현물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선물이 조금 방어를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전형적인 세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네. 보면 정말 강하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많이들 장전부터 관심 있게 보셨을 부분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조를 넘어갈 거냐 말 그렇죠. 것이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욕심이 참 무서운 게 20조만 찍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20조라고만 하니까 조금 더 높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선 양대지수 모두 지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CES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을 조금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경계감은 그대로 좀 안고 가셔야 된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더 집중해야 되는 날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하면서 전략들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일단 세론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개장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조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이라서 기관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만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수급이 차례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일단 반응을 봤을 때는 좀 더 나왔으면 더 좋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략들 챙겨보겠고요. 세 번째 열어보시죠. 오늘 또 강한 쪽에서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에게 로봇이라는 부분도 같이 부여를 좀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쪽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네. 1월이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들어가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그것보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사실 방사는 많이 관심 있게 보지만 조선 그렇게 많이 안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선 관련주들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지난주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죠. 이 이슈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린란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이렇게 미국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 그린란드 쪽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속내는 명확하게 이거죠. 셰일가스는 미국 본토에서, 네. WTI는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네. 천연가스는 그린란드를 통해서 에너지 패권을 모두 본인들이 쥐고 흔들겠다라는 속내가 들어있다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히 미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랠리가 나타났고 더욱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뭐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미국 선사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 하반기에 수주가 좀 뜸한데 이러면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물음표를 완벽하게 지금 불신시켜주는 뉴스였기 때문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신조선가에 대한 추이는 꼭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이맘때도 조선주들, 조선사들 빅사이클에 들어갑니다라고 했었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수주가 들어오는데 그 수주가 친환경 성방을 포함해서 고부가 가치 수주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의 가격이 예전에 한참 슈퍼사이클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LNG 탱커를 수주를 하는 걸 놓고 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 네. 하지만 두 번째 이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약간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조선사들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일단 박스를 그려놓으시고 박스 하단에서 매수,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만약에 신조선가가 혹은 중고선가가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돌파를 한다. 그때는 박스권 매매가 아니라 네. 추세 매매. 그러니까 쫓아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신조선가가 어떻게 그렇죠. 유지가 되는지가 조선 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발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잘 나왔던 실적이 17조였는데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그렇죠. 더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을 봤을 때 약보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을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작년 여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대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14만 원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 20조라고 하는 그 밸류가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가격대이다 보니 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절대 수치 YOY 혹은 MOM 대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네.
결국에는 한 번에 조정 없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수익을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 또 반대로 이제부터 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흐름들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선은 그러면 확정 실적 발표냐 그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설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증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DDR4, DDR5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레거시. 그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네. 첫 번째 HBM4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HBM4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며 올해 HBM4에 대한 목표를 얼마만큼 잡아줄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낸드 쪽입니다. 지금 젠슨항 CEO가 이번에 CES에서 나왔을 때 스토리지 네. 저장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또 낸드 플래시 쪽. 네. 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야기와 이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디램은 HBM입니다. 디램은 쌓아서 올린 게 HBM, 낸드를 쌓아서 올린 게 HBF. 그래서 HBF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와 닿는지 여부를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시마다 천천히 계속 사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보다 종가 기준으로 음봉인 날 한 주, 두 주. 또 내일 봤는데 또 음봉인 날 종가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 놓으셔야지 올 한 해 포모 현상 크게 시달리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시마다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상 어제 하루 음봉이고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5일선 딱 맞닿아 있는 구간에 오늘도 양봉이긴 합니다만 일단 맞닿아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하신 건 그럼 기회가 지금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5일선 밑에서. 밑에서? 네, 일단 5일선은 최근에 약 한 7거래일에서 10거래일 동안 이탈하지 않고 계속 좀 그러니까요.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5일선보다는 이제 다음 이평선,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1선 구간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엔비디아가 안 간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이크론 안 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 네. 증시는 지금 체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을 간밤에 또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왜냐? 안 올랐었던 아마존이 지수를 또 버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더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선 구간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개장 때 전략 받아봤던 것 중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슬슬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받아본 바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작년은 명확하게 작년 초반에는 HBM,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은 누가 보더라도 HBM이 훨씬 더 우세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했었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레거시의 시대니까 삼성전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5대5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고 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런 평가보다 네. 지금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폼모 현상에 덜 시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 가는 거 물론 좋겠지만 전체 비중을 생각을 해서 5대5의 비중은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트 안에서의 비중은 5대5로 네. 지켜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보면 일단 20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익단을 미리 끌어당겨 와서 쓴 거로 봐야 돼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면 16만 초반대까지의 이익단을 조금은 먼저 좀 당겨 온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크진 이제는 않네요. 많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네. 만약 다음 분기에 지금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인다면 네. 그 밸류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 레거시 대기하고 있다고. 메모리 받아갈 맞아요. 때까지 비행기 못 탄다라는 네. 이야기가 돌 정도로
지금 레거시에 대한 몸값은 천정부지로 맞아요,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2분기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2분기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면 작년 1년 내내 중에 실적이 가장 낮았을 때가 2분기였습니다. 근데 올해 중에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게 공교롭게 또 2분기예요. 그러면 YOY 대비로 엄청 늘어나. 가장 또 늘어나 보이는 효과도 지금 보일 수 있는 게 2분기임을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겠다. 대신 속도에 대한 네. 고민은 좀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였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초반 몇 거래 만에 갔다가 빠질 것이냐 네. 아니면 전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어요. 차라리 후자의 경우였다면 그나마 긍정적인데 지금 전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의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넓게 잡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젠슨한 CEO의 이야기에 스토리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스토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저장 장치인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GPU라는 것,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거대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SSD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 만드는 제품들은 뭐냐면 이 거대 계산기에 자릿수를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마트 가서 조금 저렴한 계산기를 사면 단위수가 뭐 1억 억 단위 넘어가면 보이질 않잖아요. 그쵸. 그 자릿수가.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그 단위수로는 절대 대응을 맞아요.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릿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 자릿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SSD 카드 혹은 하드디스크 플래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광범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예전에는 간단히 검색창에서 검색하듯이 썼다면 이제는 응용해서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스토리지 쪽이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속도는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강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낸드 디스크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AI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또 쉬고 있다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니 이런 쪽으로의 영역을 좀 확장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지만 결국엔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종목군들의 압축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스토리지 강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 주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소부장도 잠깐 좀 볼까 봐요. 소부장은 좀 까다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종목이 안 움직인다 하면 그냥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될 것 같고 저도 조금은 이제 신중하지만 그래도 이야기 드려야 될 부분이 기판은 당분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심텍, 대덕전자, TLB.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심텍, 대덕전자, TLB의 주가의 조정이 네. 3, 4거래일 동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CES에서 젠슨항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블랙의 울트라보다 베라 루빈이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맞아요. 그래서 순행식 칠러가 크게 필요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판에 대한 어떤 스펙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금은 루즈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여기도 중국이 묻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지금 가장 약해져 보이는 게 기판 쪽인데 기판 쪽을 그러면 우리가 좋게 봤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을 노려야 된다. 그건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나중에 다시 추세가 살아날 때 그때부터도 괜찮으니 네.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처럼 하나 머티리얼즈처럼 낸드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거나 네. 아니면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나을 수밖에 없다. 아니 장비주들은 증설 안 한다면서요. 네. 증설과 상관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왜냐하면 HB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 안 그래도 기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쪽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또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단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청사진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뭐 하루는 올라갔다가 쫙 빠져서 걱정했더니 뭐 다시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2차 그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로봇에 대한 밸류를 다시 부과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자동차 판매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많이 올라왔으나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 1배가 아직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언제든지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로봇이 보완을 해주죠.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두 가지입니다. 박스권 돌파 못한다. 네. 상승에도 맞아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런데 로봇이 무덤으로 인해서 박스권 돌파하게 해주고 네. 속도도 어제 저는 현대차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현대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하지만 이제 CS라고 하는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제약 바이오로 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줬던 속도를 요구하는 건 욕심일 수 있겠다. 하지만 다들 이제 시선이 또 다른 섹터로 갔을 때 로봇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제가 작년 3분기, 4분기 내내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로봇을 나눌 때 로봇만 하는 쪽이 있고 자동차와 함께 로봇을 하는 쪽이 맞아요. 있는데 자동차와 함께 로봇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적으로도 유리하고요. 두 번째, 이번 CES에서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게 보였냐면 현대차의 로봇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보였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로봇주들 대표 제품 아마 제대로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기업명은 익숙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SPG. 그런데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대표 제품들 아마 다들 잘 모르실 맞아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 투자의 심리는 아무래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가 공감대가 형성하는 쪽에 모이거든요. 지금 현대차의 그 로보틱스 제품을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맞아요. 괜찮게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 현대차에 쏠리는 관심은 당연하다. 대신에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변동성은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영상 그 시연하는 거 보긴 했는데 네. 굉장히 좀 평가들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건 좀 로봇과는 결이 다르긴 한데요. 궁금해서요.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을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보면 한화일 것 그쵸.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한화가 보여줬던 작년의 그 빛을 올해 현대그룹이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두 그룹의 본업 자체가 다르죠. 이게 그건 다르죠.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르다고 좀 봐야 되기에 네네.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일단 올해는 현대차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작년에도 강했고 올해도 강해 보이는 그룹은 저는 LS일 확률이 높다. LS요? 네, LS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를 그쵸, 지금 그쵸.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엔 CES의 기술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뭐가 필요하냐?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한화도 좋고 네. HD도 좋지만 LS 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아이디어로 확장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탑픽도 만나볼 텐데 사실 이 탑픽 종목을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너무 뛰고 시작을 해서 그렇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현대 위아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자동차 플러스 로봇을 보실 때 현대차는 당연히 이제 대장주이고 네. 그 하위단,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또 이제 그 하위단에서 보면 이제 HL만도, SA 이렇게 좀 뽑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지금 HD 현대그룹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현재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또 며칠 뒤면 주주 환원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또 휩싸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물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더 중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대위아 또한 오늘처럼 이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주차용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파킹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파킹 로봇 쪽에서는 경쟁사가 현대위아와 HL 만도입니다. 네. 근데 HL 만도가 최근에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여전히 우위는 또 현대위아.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배에 자동차를 실을 때 네. 사람이 실을 때보다 15에서 20%더 많이 실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에 어떻게 보면 상용되는 그 시기들이 더 빨라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그 밴드 안에서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러네요.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0만 원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출발을 이미 갭을 너무 띄우면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최고치 값이 95,400원 오늘 터치가 나왔고 차트상으로는 꽉 찬 음봉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한데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밴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셨던 종목 중에 AS로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영업 전망치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좀 나왔죠. 근데 이제 원래 이 기업이 좀 겸손하게 수치를 그쵸.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만회를 해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포인트 의미 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월별로 우리가 판매 데이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판매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네. HD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느 대륙에 진출을 하고 있느냐? 인도에 진출을 합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금 HD는 배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가 되었든 전력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면 네.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이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쵸. 이거 판가 전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력과 전선은 여전히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수급이 진짜 좋게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뭐 12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한 이거래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나서 숨거래일 양상을 보였는데요. 연초 이어지던 사상 최고치 랠리가 제동이 걸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재된 경제 지표와 함께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함께 또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4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 장 초반에 4,600선 터치가 있었던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양시장 어떤 흐름 이어지게 될지 시장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 시각 0.62% 상승하면서 4,579포인트, 4,600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요. 94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주체별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사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현시각 오늘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시각 2,2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도 2,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4천억 원 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매매 주체별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68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운수 장비 쪽입니다. 조선도 그렇고 오늘 방산 쪽도 굉장히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와 기계 각각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4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보험이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음식용품, 증권이 뒤를 이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시죠. 네, 여기서도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 체크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가 0.85%, 그 뒤를 이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오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1%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제조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여기서는 오락문화가 1%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건설과 섬유, 의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까지 오늘 0.6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거래량 가장 활발한 종목들인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 20조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증권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삼성전자 현시각 0.1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4만 전자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ADR 발행 상장 이벤트가 있는데요. 4%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현시각 76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까지 현대차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현시각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시각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주들도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로봇 쪽으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현대차 35만 원대 지금 거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봐야 할 종목 바로 조선 쪽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MRO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까지도 흐름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현시가 5%대 강세 보이면서 12만 7,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오늘 온기가 펼쳐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4%대 빨간불 보이면서 19만 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요. CS가 마무리되면서 이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선 링크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25종 성능 테스트에서 이거를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빨간 기둥 채우고 있습니다. 현시각 13%대 상승하면서 6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BL 바이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쪽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대 강세 보이면서 21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린 광학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마찬가지로 그린 광학도 오늘 5%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로켓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오전에 개별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이 위고그룹과 함께 AI 초계인화 장기재생 플랫폼 상용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6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오랜만에 이름을 보였습니다. 1%대 현시가 강세 보이면서 47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까지 챙겨가면서 현시각 6% 넘게 강세 보이면서 황제주를 안정적으로 등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다시 보합권에서 움직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는 2%대 약세로 전환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 오늘 HD현대중공업까지 빨간불 켜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강해지고 있네요. 지금 강보합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2.8%까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는 ADR 상장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 기한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장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상 변동이 오후장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